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40억은 누구의 돈인가 편에서 지상파 TV에서는 처음으로 BBK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가 조작에 속아 천억대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재판의 승소에 드디어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 그 돈을 다스라는 회사가 중간에 받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다스는 소송에서 졌는데 말이죠. 뉴스공장에서도 몇 주째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은 특검까지 했었습니다.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존재하나 일단 그렇게 일단락됐죠. 하지만 이 140억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재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왜 다스러 왔을까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민정과 외교부는 왜 이 돈을 다스가 되돌려받도록 도왔을까요? 저는 오늘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호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추석 교통 특집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통 특집 방송인데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길이 차가 없어요. 네, 이제 연휴가 시작됐죠. 긴 연휴입니다. 이렇게 교통 특집 방송이면 저희가 하긴 고속도로는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시내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추석 특집 방송이라 프로그램 협찬 멘트가 있습니다. 예, 그걸 김은지 기자가 해주시기로 좀 더 연습하시던데, 자, 해주십시오.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원내비,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귀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식혜로 재충전 비락식혜,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야, 어렵구나 이거. 예, 하나도 버벅거리지 않고, 예, 단번에 협찬, 뭐라고 합니까? 광고라고 합니까? 협찬 멘트.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럼 들어가 주세요. 할 일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첫 뉴스는 저희는 열흘간의 휴가지만, 예, 휴가라기보다 뭐라 그러죠? 공휴일. 네, 예, 연휴가 시작되죠. 연휴가 시작됐지만, 세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중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9월 30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만난 이후에 기자들과 한 말인데요. 그는 북한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다.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북한과 두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세게 말하고. 네, 이미 트위터에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러면 또 진정시키고. 이거를 틸러슨 장관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어떤 불화나 소통 부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저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째거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근데 이렇게 거칠게 고스톱을 짜고 치는 건 처음 보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틸러슨 국무장관이, 의로 치면 외무부 장관이죠. 예. 국무장관이, 북한, 그러니까 중국을 만나고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우리 보수 야당에서는 이제, 코리아 패싱. 예,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패싱이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참 이 주장은 이게 표준어인가요? 얼척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수 야당에서는 지금이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 맥락에서
지금 할 말은 미국을 공격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고 지금 패싱한다는 얘기는 왜 우리는 대화 안 하냐는 여기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전제가. 게다가 모든 대화 채널을 다 없앤 게 본인들이에요. 예? 모든 대화 채널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휴전선에서 확성기로 이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랑. 예. 본인들이 다 없애버린 겁니다. 지난 9년 동안. 이게 비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화 채널이 있는데도 대화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계속 진작에 대화했었어야지 라고 말할 상황이었거나 하면 이 말이 나올 수 있죠. 어쨌든 보수 야당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화의 메시지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메시지가 동시에 계속 나온 지가 벌써 한 2달 이상 된 것 같고요. 그러는 와중에 또 북한은 러시아를 만났죠. 네, 틸러슨의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언급한 날요.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이 러시아 외무부와의 회담이 만족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아직까지 틸러슨의 발언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쁘게 이제 채널에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북한은 러시아를 만나고 미국은 중국을 만나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요. 한중일 연쇄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국면 전환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뭔가 말을 하겠죠. 이때 올 때 한중일을 연쇄 방문하는 거니까 오기 전에 뭘 만들어 놓고 오겠죠. 예. 결론을 지으러 오는 것이지 대화를 처음 시작하러 오는 게 아닐 테니까. 여하간 바쁘게 돌아갑니다. 현재 전쟁은 안 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야 길에 이거 아무도 없는데 뉴스 공장 이 시간이 하면 누가 듣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널널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왔어요. 네, 팟캐스트로 다시 듣는 분도 워낙 많으시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라이브로 듣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예. 자, 저희가 서울 방송인데 서울 경기 기본적으로는 아침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시내에는 텅텅 비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방부 댓글 사건 제조사 TF가 내부 통신망 서버를 복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사이버사의 심의전단이 청와대로 보낸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한 건데요. 460건이 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심의전단의 댓글 작전 결과뿐만이 아니라 유명인들의 SNS 동향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군의 댓글 공작을 일일이 보고받았다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뭐 그거는 뭐 다들 짐작했던 바인데 저는 그 보고의 루트가 이게 사실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전시의 작전 통신하는 망, 예, 군과 청와대가 그 망으로 연예인들 동향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촛불시 어떻게 되고 있다. 아니면 그렇죠. 선거 관련 정보들. 이 망이 국방부와 청와대 사이에 기본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나 위기 상황에 작전 통신하는 비밀망인데 이런 걸로 이거 했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지금 어떠고 보수는 안보라고 주장해 오는 항상 보수인데 개뿔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번엔 또 국정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의 마약 투약서를 퍼뜨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와 계획이 실제 실행됐는지 수사하고 있는데요.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은 심리전단 등을 동원해서 기욱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소문을 인터넷과 증권과 찌라시에 유포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보수 정권 하에서 이제 정권의 불리한 사건이 터질 때, 연예인 관련 뉴스가 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음모론이라고 치부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 모든 연예인 사건이 다 이런 케이스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일부러 타이밍을 맞춰 터뜨린 사건이 있었구나. 예. 네, 이번에 증명이 된 건데요. 실제로 2012년을 전후해서 기욱 씨를 포함해서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설이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채 급속하게 확산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예, 일부러 터트린 타이밍을 맞춰서, 일부러 터트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강력하게 믿게 만드는 문구니고, 이게 음모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심지어 청와대에서도요, 민정수석실과 홍보수석실에서 관련된 소문을 확인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실행이 됐건 안 됐건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여기 이제 이 문건이 구체적으로 시행됐는지 안 됐는지 이 문건 요 특정 문건이 그대로 시행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중요한 거는 국정원이 연예인 스캔들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필요할 때 그걸 터트린다 이런 공작을 했다는 거죠. 예. 사실 과거 되돌아보면 이렇게 의심받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서태지 이지혜 씨 결혼권이었죠. 이혼권. 아, 이혼권. 예, 예. 예. 결혼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결혼도 했으니까 이혼을 하긴 하는데요. 예, 이혼권이 터졌었습니다. 예, 지적 감사하고요. 예. 이중 지적이네요. 예. 예, 도와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의구심에 나름의 근거가 있었어요. 그 민정수석이 정동기 민정수석이셨습니다. 그때. 예. 이분이 누구냐면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 때 도곡동 땅 실제 주인이 누구냐로 아주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예. 그때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땅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의심하는 편으로 쉴드를 적극적으로 쳐서 결정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손을 경선 일주일 전에 들어준 당시 대검 차장이었어요. 그 인연으로 나중에 민정수석이 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정동기 차장이 검찰을 나와서 직후에 바로 법무법인 발언의 공동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들어갔다가 민정수석이 되는 코스를 밟는데 이 발언이 이지혜 씨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그때. 예. 근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음모론이라고 하느냐. 당시 이제 서태지 씨 쪽의 대리인들은, 자신이 대리하는 것이 서태지인지 몰랐어요. 예, 서태지 씨가 아니군요. 가명이니까. 그리고 판사도 몰랐어요. 왜냐면은, 둘 다 본명이 아니고. 대리인이 나오니까 예, 직접 게다가, 나오잖아요. 본명만을 법률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비공개로 다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법원 공무원의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법원 공무원은 아무도 모르는 이지혜 씨 본명을 어떻게 합니까? 예. 게다가 알았다고 치더라도 그걸 스포츠씨에 제보해서 본인이 얻는 이득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제보를 받은 스포츠씨는 이 정도 되면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서태지 본인도 모르고 서태지 본인도 확인해 주지 않고 서태지 본인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는 걸 어디 가서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해야 뉴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터져 나왔었죠. 예. 이게 확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도. 어쨌건 국정원이 정권 안위를 위해서 연예인 스캔들을 기본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예. 공적 정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수준도 양아치 수준에. 자, 한두 개 더 네.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공작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는데요. 한겨레 21일 연예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국정원 문건 14건을 보도했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세세한데 연예인들의 퇴출 시기와 방법까지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윤도현, 김규리뿐만 아니라요. 신해철, 김어준 공장장 이름까지 쓰여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직접 취재한 기자를 약 1분 이내에 만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증언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VIP란 말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킨 일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전무는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기 때문에 입 조심하라는 말도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 사주라고 했는데 그게 알려지면 탄핵감이다. 그리고 당신 입 열면 죽는다. 저는 여기서 죽는다는 사회적으로 매장이 아니라 진짜로 죽는다라는 의미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박원호 씨는 핵심이죠. 사실은. 예. 네, 정유라 씨 승마 코치였기도 했고요. 어릴 때부터 관계를 맺어왔고
독일에서 승마 지원을 받게 되는 과정 전체를 다. 네, 삼성과의 커넥션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인데 1심에서는 1심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안 나오다가 아마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나니까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지 또 뭐 몸이 안 좋다고 하니 그게 나아진 건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드디어 처음으로 직접 발언이 나온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일방의 주장이긴 한데 이 박원호 전무의 말이 맞다면 삼성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그 심각성이나 범죄성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탄핵될 거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끝낼까요, 먼저? 네, 그러시죠. 왜냐면은 지금 김한 기자가 앞에 앉아서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겨레 21회 특종이죠? 네. 네. 자, MBC 라디오가 윤두현 씨하고 저하고 어떻게 퇴출시키는가. 이게 다 이제 소위 김재철 사장이 다 한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MBC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건 줄 알았으나 MBC가 하라고 국정원이 시켰다. 라고 볼 만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한겨레 21이 국정원 문건 14건을 확인을 했는데요. 목소리는 왜 그래요? 지금 계속 앉아있었더니 잠겼나 봅니다.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오늘은 널널하고요. 네, 차도 없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없고. 우리끼리 방송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2011년 7월에 작성한 MBC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 보고서라는 걸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확행이.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아마 확행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실행은 이제 미수를 말하는 것 같고, 확행은 이제 확실히 행해졌다 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확행은 확실히 행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잘 안 쓰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네. 어쨌든 이 확행 보고서를 보면 4월에 김미화, 7월에 김여진을 하차시키고 후속 조치로 윤도현, 김규리를 8월경에 교체한다. 그리고 10월 가을 개편에 신해철, 김어준도 하차시켜서 순차적으로 물갈이 방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늦게 하차되네요. 아, 이 방송을 5월달에 시작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미 7월에 해고가 확정이 되셨던 거예요.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저희 이 담당 네. PD한테 이 방송은 향후 6개월 이내에 네. 퇴출되게 있는 방송이다. 이건 물타기로 나를 넣은 거지. 네. 나는 6개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그 PD는 당시에 문수현이 열심히 잘하면 인기 네.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실제 저희가 이 다운로드도 1위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예. PD가 먼저 다른 데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나보다 먼저 네. PD가 한 명이었거든요. 예, 30분짜리였기 때문에 PD가 한 명인데 PD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저보다 먼저 PD가 잘려서 PD 본인은 모른 채 어느 날 딴 데로 발령이 나와버렸어요. 그렇더라고요. 5월 21일인가 방송을 시작하셨는데 7월 달에 이미 국정원에서 10월에 해고시키기로 네.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네. PD가 잘리고요. PD 한 명인데 PD가 잘려서 저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 사실 이때 화제는 윤도현 씨가 두세 데이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였는데 윤도현 씨가 석연치 않게 이제 그만둬왔고 그 당시 뭐 윤도현 씨 프로에 제가 고정으로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윤도현 씨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방송에 고정으로 나오는 한 당신의 퇴출을 빨라질 것이다. 어쨌든 했는데 이 보고서대로 윤도현 씨는 9월경에 그리고 그 공장장은 10월에 하차 퇴출이 됐죠. 이때 말들이 많았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퇴출시키는 모양새가 아닌 척 하려고 다른 시간대로 가라. 라는 제스처를 취했고요. 물론 실제 그런 마음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퇴출 이렇게 되면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다른 시간대는 안 맞으니까 프로그램 설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주병진 씨가 그때 잠깐 왔죠. 아, 맞아요. 주병진 씨가 복귀하는 걸로 그 퇴출 여론을 좀 덮었던 예. 그 시기인데요. 그것까지도 저는 다 계획되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주병진 씨의 갑작스러운 복귀도 그때 좀 화제가 됐었었죠. 주병진 씨의 잘못은 아니죠. 네, 아니죠. 예. 예. 국정원이 이제 낙점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게
방송국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니라 방송국을 장악해 가는 과정 전체를 국정원이 로드맵을 짜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는 언제를 다 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거 외에도 굉장히 좀 그야말로 방송국을 경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연예인들에 대한 여론전 실제 전체를 총괄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연예인별로 방법을 달리해서 공격하는 얘기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방송인 김구라 씨와 김장훈 씨는 이제 VIP에 대해 언어 테러를 가했다, 뭐 국가 원수 명예를 침취시켰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내가 맨날 하던 짓인데. 네. 안티 세력을 활용한 위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응 안티 세력은 이건 네. 이제 그 김규리 씨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SNS나 게시판이나 트윗이나 끊임없이 공격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받으면 대부분 위축됩니다. 저 빼고. 저희 이게 즐겁던데 이 바보들 그래서 실제로 이 국정원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막말 동영상 이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집중 배포가 됐고 김장훈 씨는 이제 거짓 기부 논란에 좀 휩싸이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때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군사이버사령부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랑 이제 겹쳐져 있고요. 이렇게 이런 걸 하려면 평상시에 연예인의 정보를 사실상 사찰하고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연예인 관련해서는 정보를 계속 축적하고 쌓고 사찰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개인들을 어떻게 다 따라다닙니까? 그 많은 연예인들을. 그러면 통신 사찰이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용하는 그 통신 수단들 있지 않습니까? 카톡 비롯해서 저는 그런 것들 평상시에 쌓아놓고 있었다. 예.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는 것이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활동해야지 이러면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사실 그 전부터 어떤 오더를 받으면 쫙 수행을 할 수 있게 커뮤니티마다 담당자가 있다. 활동을 해왔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 하나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커뮤니티마다 담당자가 있고 연예인 정보는 사찰하고 있었고 그리고 필요하면 적절한 시점에 그중에서 그 연예인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들을 뿌리고 컨트롤 해온 거죠, 이거. 그다음에 뭐 그런 대목도 있는데요. 김미화와 손석희가 여전히 건재하다 이러면서 불신 여론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수 매체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라 이런 대목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얘기는 보수 매체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했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이 보수 매체에다가 갑자기 국정원이 전화해서 기사 한번 실어주시오. 이거 다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또 오랜 공조가 있어야 가능하죠. 관리되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 부역 언론도 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부역 기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연예 매체들 중에 남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특종을 하는 매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D 매체 뭐 이런 데 말씀하신 거예요. 네.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런 대목에는 같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한 왜냐하면 이제 사람 추적이나 해외 사람 뭐랄까요 미행 추적 뒷구멍이 잡기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거든요. 제가 여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정도 하려면은 그렇죠. 엄청난 작업이죠. 진짜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동시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런 특종을 많이 한 경우도 있었죠. 국정원이 한 일을 보면 뭐 굉장한데요. 코미디언 박미선 씨, 가수 이하늘 씨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모델 교체를 압박해야 된다. 광고주. 예, 이렇게 지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좀 재밌었는데 연예인을 온건좌파랑 강성좌파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82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13명은 비교적 좌파 성향이 덜한 온건좌파로 분류를 하고 뭐 문성군, 권혜호, 명계남, 신해철, 윤도현, 김미아 등은 69명은 강성좌파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온건좌파는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포섭을 해서 간첩으로 생각했구나 완전히. 네, 공익 광고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줘라. 뭐 이런 얘기니까 우리 말을 들으면 하고 이게 또 재밌는데 간접 제재로 분량을 축소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국정원이 출연을 금지시키는 거는 윗선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분량을 축소한다 이것은 출연을 하게 해주되 나오는 분량을 줄여라 이런 것까지 이제 국정원이 컨트롤을 했다는 건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더 얘기하고 싶고 재밌는 주제긴 한데 김한 기자보다 훨씬 지금
큰 건들을 들고 온 분들이 있어요. 또 예, 준준희 기자하고 예, 안홍구 청장님이라고 예, 이 정도에서 네, 들어가 주셔야 그러시죠, 되고요. 저희가 공휴일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종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주준희 기자와 안홍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하기 전에 저희가 협찬 멘트를 해야 됩니다. 자, 청장님, 2개 해주세요. 여자의 꿈 알카메디에서 수소 알칼리 한원수기 20년 전통식품 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네, 또 하나입니다.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IoT 스마트홈 온수 매트. 자, 그 다음은 주진우가 합니다. 주진우 기자가.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이명박 추격기인데요. 길벗 어린이에서 그림도서 세트. 그리고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증정권 드립니다. 자, 저희 세 사람이 이렇게 별걸 다 시켜. 협찬 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 협찬 멘트 관련해서 단가가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거리가 텅텅 비었는데 두 분은 또 나오셨습니다. 라이브 하러. 오시는데 텅텅 비었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이제 긴 이야기를 해왔는데, 예. 지난, 토요일이죠. 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가 좀 압축돼서 나왔어요.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40억 돌아간 얘기를 그렇게 한 달 내내 했는데, 예. 그 이야기를, 물론, 저희가 하기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도 그런 걸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예. 있는데. 왜? 자, 저희가 방송을 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예. 한 달 가까이 한 이후에. 유일하죠. 현재까지는. 네, 유일한 매체입니다. 앞으로 또 훌륭합니다. 대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른 미디어들도 이제 할 수 있겠죠. 이게 BBK 사건은 사실 당시 특검으로 일단락 되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 결론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야, 이걸 다시 또 특검하거나 하기는 어렵다. 근데 140억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1년 2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해결한 사건입니다. 직접 그러니까요. 해결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고 정황이기 때문에 BBK 사건 그 자체하고는 별도로 이 돈이 왜 돌아왔는지 수사할 만한 대상이 될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명박 그 BBK 수사를 했고 이명박 BBK 특검에서 수사한 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가 BBK와 다스 문제는 끝났다. 그렇죠. 하지만 140억에서 무슨 단서가 나온다면 이 수사는 재개될 수 있다 얘기했는데 그 단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40억 그 왔다 갔다 했을 때 2011년인가요? 네. 그때 저랑 주진 기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140억이 없었다면 이 사건을 다시 불러내지 못했을 텐데 이 140억이 이 사건을 다시 불러낼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무려 6년 전에 했는데 네. 예. 다시 불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뭐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김재정 씨가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재산 상속 과정을 보았더니 이게 김재정 씨의 재산이 아니었다, 다스가. 그렇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당시 청와대와 다스사에 오갔던 문건을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읽어봐도 김재정 씨 유족의 의지는 상관없이 예. 내용이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문건 안에 뭐가 있었냐면 김재정 씨의 땅 목록이 있습니다. 땅 목록. 네. 예. 김재정 씨가 죽자 청와대에서 김재정 씨 재산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김재정 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요. 모르면서 땅 목록, 그러니까 토지 목록을 정리해서 그 제출하라고 해서 다스에서 급히 김재정 씨 토지 목록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네. 김재정 씨 유족은 김재정 씨 땅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어요. 그거를 어쨌든
사망을 하게 되자, 이게 누군가 또 상속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속받아야 되니까 김재동 씨 땅의 목록이 작성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 왔다 갔다 하는 문서와 함께. 근데 이제 굉장히 일단 재밌는 거 먼저 하나 알려드리면, 김재동 씨의 땅은 김재동 씨의 자식들에게 하나도 안 물려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 딸한테는 땅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네. 하나도 안 물려줬습니다. 그거 외에, 이 자체가 벌써 굉장히, 희한한 일인데, 그거 외에 또,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땅 관련해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주식 관련해가지고 주로, 예. 다스가 누구 것이냐, 를 추정해 봤다면, 이제는 김재동 씨가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 과연 이 땅이 김재동 씨의 땅이 맞았느냐. 예. 그러니까 땅하고 다스 다 합치면 김재동 씨 재산 전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땅 부분을 좀, 땅 하면 또 주진우거든요. 땅을 제가 좀 많이 찾았습니다. 내곡동 땅부터 해서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 땅을 좀 찾았습니다. 예. 저도 만만치 않죠. 도곡동 땅을 문서를 본 사람입니다. 예, 이제 땅 전문가들이 나와서, 왜냐하면 마침 김재동 씨 땅 리스트를 두 사람이 봤기 때문에 얼씨구나 하고 그 땅들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땅들에? 땅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땅의 특징을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녀분들한테는 안 갔고요. 네. 저 부인 명의로 해놨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그 부인 명의로 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뒤에 어김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네. 또는 그 지상권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도 땅을 가지고 큰 땅을 가지고 아주 소액을 빌립니다. 아주 소액을 30년, 40년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땅 금액을 보면은 지금 소액이 어떤 건 한 150만 원, 네. 어떤 거는 최근에는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 빌리면서 150만 원짜리라고 하면 땅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데 150만 원을 빌렸어요? 땅 크기가 한 35만 35만 평 정도. 35만 평인데 충북 옥천에 있는 제가 대신 갚아주고 싶네요. 충북 옥천에 있는 김재정 씨 땅을 네. 담보로 네. 이명박 대통령이 150만 원가량 대출받습니다. 근저당권이 190만 원 설정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씨 명의로 이제 근저당권이 그 채무자가 돼 있는데 이명박 씨가 채무자로 돼 있는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네. 폐쇄 등기 등본을 떼봤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땅이 이명박 씨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씨 명의로 돼 있던 땅을 김재정 씨한테 넘겼고 그 넘긴 땅이 이제 건영미 씨로 이제 가 있는데 그때 설정해 놓은 근저당 150만 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땅과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갈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을 아무도 못 파는 겁니다. 네, 근저당을 설정해 가지고. 근데 실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뭘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땅을 담보로 해서 빌리면 당연히 이제 1억짜리 땅인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빌렸어요. 네. 그렇게까지 빌려주진 않지만 한 3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3천만 원어치는 은행이 주인이죠, 은행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러면 그 땅을 마음대로 팔지 못합니다. 은행에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수십만 평의 땅에다가 150만 원만 근저당을 설정하는 건데 그런데 그 땅이 아주 자기 거였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 거였는데 그거를 처남에게 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파는 과정에 자기가 빚을 져요, 은행에. 이해 가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150만 원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150만 원을 갚을 각오를 하고 예. 소유권을 사갈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이 또 걱정이 돼가지고 예. 그 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외에 예. 그 지상권을 설정을 합니다. 지상권이라 하면 그 토지를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궁극적으로 지상권을 30년을 설정을 하죠. 예. 그래서 아무도 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땅을 살 수는 없죠. 예. 돈 150만 원은 갚을 수 있겠지만 예. 지상권 그 위에 건물을 못 짓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땅을 소유는 김재정 씨지만
김재정 씨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만들어놨던 땅이다. 네. 이명박 씨 차명으로 그 의심되는 김재정 씨 땅들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잡종지라고 하죠. 쓸 수 없는 불모지예요. 불모지 땅인데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갑자기 용도 변경이 된다던가 갑자기 임야가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린다던가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경북 군위에 있는 땅은 이거는 국민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기사를 가지고 추격 보도한 매체이기도 하는데 경북 군위에 아예 그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몇백 원짜리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부터죠. 국책사업인 가온누리 테마파크라고 그런 테마파크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불모지에 갑자기 1,000억짜리 공사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상업시설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땅값이 크게 올랐겠죠. 예. 네. 그 위에도 또 뭐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로 개발이 된다든지 강원도 고성 땅은 뭐 세계 진보리 대회가 개최된다든지 해서 그게 이제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 땅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참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뉴타운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뉴타운 사업. 이명박 네.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있었던 네. 뉴타운 사업에서도 은평 뉴타운을 비롯한 뉴타운에서 대거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땅이 그 수용이 돼서 개발이 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이 패턴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명의로 돼 있던 땅을 자기 처남에게 넘기면서 소유권 이전되면 그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땅을 처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야 이거 내 땅인데 네 이름을 해놔 할 수는 있지만 그 나중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법적으로 내 거니까 막 팔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근저당을 아주 적은 액수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한도 설정을 해버려가지고 그 땅을 소유권은 다른 사람 김재정 씨가 있지만 그 땅을 처분을 해서 그 처분을 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그렇게 묶어둔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 땅을 다. 이런 김재정 씨 땅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액의 근저당으로. 보통 얼마나 묶어놓습니까? 한 20, 30년 묶어놓습니까? 30년 묶어. 30년을 묶어놨죠. 30년. 그건 예. 통상 그 지상권 설정하더라도 뭐 한 5년 정도 예.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30년이란 장기간을 이렇게 묶어놓을 수는 없고 거기에다 게다가 지료도 없이 지도를 원래 하면 지상권을 사용할 수 하려고 그러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냥 묶어만 둔 거예요, 그냥. 예. 그것도 은행이 그 뭐 위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은행이 자기가 직접 개발할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건물 지을 것도 아닌데. 여하간 그런 식의 땅들이 다 김재정 씨 땅은 그렇게 처리가 돼 있었고 자식들은 김재정 사망 이후에도 하나도 물려준 땅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 명의 땅도 많다면서요. 예,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보통 땅은 한 사람이 소유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분으로 이렇게 나눠 공동 소유로 해놓으면은 그분들하고 전부 다 동의가 돼야만 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분으로 나눠 놓으면은 근저당권 설정하는 방법과 지상권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못 팔게 하는 거와 동일한 동일한 효과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네. 형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김재정 씨 땅입니다. 네. 그런데 다 이명박 씨 지인들입니다. 이명박 씨 현대건설 동료라든지 네. 다 이명박 씨 지인들인데 김재정 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 명의 땅인데 그 공동 명의자들은 전부 다 현대건설 출신 직원들인데 소유는 김재정 씨예요. 예. 특이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1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프로그램 협찬 멘트가 있거든요. 협찬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이런 날만 합니다. 명절 때.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도청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 K손해보험 에듀카 기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스키로 재충전 비락스키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딱 여기까지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더
아직도 1분이 남았어요? 네.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추니까 진작에 지쳐가지고 아직 1분이 남았다. 아직 1분이나. 보통 이 프로 진행자들은 바로 끝에 하거든요. 예. 저희 PD가 저를 못 믿어가지고 1분 먼저 시켰네요. 잘하셨어요. 네. 두 번 믿을만 해요. 네. 자, 그러면은, 그리고 그렇게 30년 정도 묶어놓고, 그래서 아무도 처분하지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본인이 시장 때도 없었습니까? 이런 일이? 시장 때 있었죠. 아, 시장이 되고, 네. 대통령이 되고, 그러려고 시장 대통령이 됐나요, 혹시? 뭐 그러려고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곡동 사저 땅 주변 찾았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내곡동 주변, 내곡동 뭐 자곡동 그리고 수서 일대 땅을 다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내곡동 사저가 가면서 그린벨트가 헐고 거기에다가 거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거기 개발했습니다. 안원구청장 주준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문화유산 답사 하면 이분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초보 베스트셀러죠. 100만 부가 팔렸던 유홍준 교수님 드디어 서울편을 냈습니다. 네, 유홍준 명지대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른 얘기 하기 전에 협찬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자, 협찬을 읽어주십시오. 이게 뭐냐.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 K 손해보험 에듀카. 규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식혜로 재충전 비락식혜.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처음 읽어보시죠. 그렇죠. 이런 거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바람이 안 좋기 때문에 저렇게 다 시킵니다. 자, 지금 오늘 그 연휴 열흘간 시작되는 기간인데 어디 안 가시고 여기로 나오셨어요. 갈 계획이 있었는데 서울 편을 2권을 냈는데 그 세 번째 4권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그 세 번째 책을 빨리 내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 연휴가 대목이 돼가지고 아무도 연락 없을 적에 글 좀 쓰려고 앉았는데 엉뚱하게 이 공장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책까지가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안 나갔나 봅니다. 이게 책이 나가는 거가 상대적인 건데요. 네. 지금은 뭐 아까 나온 주진우 기자 뭐 하고 같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긴 했는데 옛날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25년 전이거든요. 네. 그때에 비하면은 10분의 1? 그죠. 네. 그때는 한 100만 부 막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1년에 100만 부 나갔는데. 베스트셀러였다고 하면 뭐 몇십만 부에서 대박이 터졌다면 100만 부 정도. 네. 지금은 대박이 터졌다고 해도 10만 부가 되기. 10만 부 되기 힘들 정도죠. 네. 그래서 이제 4권을 내시는구나.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서울편 4권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 궁궐 서울이 궁궐의 도시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가치를 그 국민들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관광 차원에서 크게 홍보를 못했어요. 그거 하고 두 번째는 한양도성과 조선시대 유적으로 성균관 동묘 또 세검정 있는 이야기를 썼는데 정작 서울의 가장 서울다웠던 모습 인사동, 북촌, 서촌, 성북동 이 묵은 동네 이야기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어떻게 그것을 즐기고 가꾸고 그 잠재적 가치는 얼마인가 이거 네 번째는 이제 한강과 북한산을 쓸 거예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요 세 번째 거였다고 그걸 빨리 써달라고 그래서
아무튼 써봐야죠. 내 서울 사람이니까. 이 문화유산 답사기가 지금까지 시리즈로 나와서 총 얼마나 나왔습니까? 책 나온 게 국내 편이 10권, 네. 일본 편이 4권 네. 이렇게 나왔죠. 14권. 14권이요. 총 누적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390만 부래요. 390만. 가쁘되셨겠는데 이거 완전.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까 안원구 청장 보니까 생각나는데 이게 세금이 많아요. 42%에다가 또 45% 결국 반은 세금으로 가져가요. 아, 반이나 됩니까? 네, 반대요. 그래도 반은 남으셨잖아요. 남죠. 근데 그게 뭐 내 건가 마누라 거지. 왜냐면 국세청에 신고된 인세 통장을 네. 와이프가 쥐고 안 놓는데 내가 어떻게 뭐 그렇다고 요새 그거 뭐예요? 황혼이혼. 삥땅이라고 하는 거 그걸 할 방법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안 되셨고요. 네. 그럼 지금은 사모님 위해서 착취당하는 생활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계신 겁니까? 그 대신 이제 나중에 같이 쓰자고 했으니까 잘 갖고 있을 거예요. 같이 쓰자고 했는데 아직도 같이 안 쓰시면 아직 내가 지금 놀 시간이 없으니까 놀 때 같이 놀자고 했어. 다 소용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두 권이 이미 나왔어요. 서울편. 네. 나왔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궁궐 이야기 하셨고 네. 종무 이야기도 하셨고 네. 이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 작가가 이렇게 네. 정보를 주더라고요. 네. 일본 건축계 거장 시다이 세이치가 서양에는 파르테논이 있고 동양에는 종묘가 있다. 네. 왜 그래요? 우리가 종묘라고 하는 것이 종묘 뭐 틀림없이 안 가봤겠죠. 가보긴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예. 몇 년 전에. 원래 참 여행을 좋아한다고 내가 알고는 있지만은 그렇긴 하지만 서울 이 종묘가 사람들이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종묘를 마지막으로 한 건 제가 제보자를 접선할 때 갈 때인데. 종묘는 그 조선시대 왕인 근거를 말해주는 신성한 공간이에요. 예. 신전이에요, 일종의. 신전, 예. 기독교 국가에는 교회가 있고 예. 불교 국가에는 사찰이 있지만 유교 국가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종묘와 사직이 있어야 돼요. 종묘와 사직할 때 네, 종묘와 사직이. 네. 그 사직은 사는 땅이고 아까 땅 얘기 많이 하대요. 네. 땅, 직은 곡식.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기본이 되는 거는 사직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종묘는 역대 왕들의 혼을 모신 곳이에요. 유교적 관점에서. 그래서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거군요. 신전을 모시는 곳이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은 혼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백은 땅으로 가고 혼은 하늘로 가는데 그 혼을 모시는 곳이 그 사당이라고 하는 것보다 격이 높은 게 사묘의 묘거든요. 거기에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그 신주들, 신주가 쫙 모셔 있는데 그 일자집으로 쫙 뻗어 있는 것이 길이가 무려 117m예요. 옆으로요? 옆으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옆으로만 탁 뻗어 있는 거. 그것이 그냥 정밀의 공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건축으로 이와 같이 고요의 공간을 창출한 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 이게 건축가들이 예찬한 건데 시라이 세이치뿐만 아니라 프랑크 게리라는 그 건축가 얘기 들어와서 괴상한 집을 짓는 걸로 유명한 거. 빌바오의 프랑크 게리. 그런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구겐하임. 예. 강철 같은 거, 티타늄 이런 건물로 괴상하게 짓는 비정형의 건물. 비정형의 건물. 그분이 한국에 온 지 15년 지나서 이 종묘가 보고 싶어서 두 아들과 며느리 둘하고 마누라하고 같이 왔어요. 한국을. 그리고 와서 딱 보면서 한 얘기가 이렇게 고요한 공간, 침묵의 공간, 정밀함 있다면은 서양의 파르테논에서나 봤을까? 이게 그분의 얘기예요. 거의 다
외국에서 온 또는 안목 있는 건축가는 오면은 우리 종묘를 보면은 아, 한국의 문화유산에 아주 기가 팍 죽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 얘기들을 전했어요. 내 얘기로 종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세계적인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건축가들이 이렇게 한다. 우리도 이것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자. 그 뜻을 했더니 사람들이 아 종묘가 그런 곳이냐고 하면서 왜냐하면 의미 해설을 안 해주니까요. 해줬는데 안 받지 무슨 안 해줘요. 안내판에 보면 써 있는데. 안내판에는 원래 좋은 말만 잔뜩 써 있잖아요. 어딜 가서. 아니 이런 얘기는 안 써 있지 안내판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조화가 많은 건 줄 알았죠. 아니 건물이 뭐 기둥이 몇 개고 맛배 지붕이고 뭐 이런 소리만 있었지. 이 건물이 갖고 있는 그런 미학적인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근데 요새 이제 가을에 그 종묘 가면은 쓸쓸해요. 거기는 화려한 단풍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좀 제사 지내는 곳인데. 예. 그래서 이제 동대문 프라자 DDP 예. 그 설계한 여자 그 자하 하디도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뜬금없이 사망 소식이. 나이 얼마 안 됐는데 예. 왜 죽었습니까? 그 심장마비요. 죽으면 다 심장마비라고 그러더라.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라니까. 네네. 그 사람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새 건축을 오더받은 건축가들은 예. 다들 종묘로 와봅니까? 아니 한국의 건물을 지으면 한국의 전통 건축이 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면은 창덕궁 비원하고 종묘를 보면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서울에 와가지고 아파트하고 빌딩들하고 성냥갑 같은 집들만 보다가 이거를 보고 야 한국은 이런 위대한 건축의 전통이 있었구나. 근데 왜 지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이건 답사기가? 첫 번째 쓴 거가 해남 땅끝, 강진 해남 땅끝 했잖아요. 나는 이 책이 이렇게 유명해지리라고 생각을 못 했죠, 그때. 일단 멀리 가보고. 끝에서부터 자, 이 한양 입성하는데 25년 걸렸어요. 자, 그러면은 코스, 서울 당일 코스. 전문가로서 이 묘 중심으로 쫙 붙어보면 어디서부터 쭉 가야 됩니까? 궁궐은 요새는 이제 궁궐이 무료 입장이에요. 명절 기간.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복 입은 무료 입장. 네, 그렇죠. 그거는 뭐 책에 보면 나오고 그 안내판 봐도 알지만은 안내판 없이 멋있게 갈 수 있는 게 백석동천이라는 데를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이요. 백석동천이요? 네, 백석동천이 예, 어디입니까? 자문박이라고 알아요? 창의문 바깥에. 창의문 바깥. 세검정 가는 길. 네네, 압니다. 알죠. 예. 그 북악 스카이웨이 예, 있죠. 예. 그 아래쪽에 흥선대원군의 석파정이라고 하는 그 별장이 있어요. 왼쪽 편에. 모릅니다. 있어요. 예. 근데 그 건너편에는 다 허물어져서 주춧돌만 남은 그 별장터가 있어요. 네. 그게 백석동천인데. 백석동천.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본래 청와대 보호구역이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예. 탄핵되고 6개월 동안 유폐를 살았다고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만 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다 보면 하루 이틀이지. 북악산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등산할 수 없어서 청와대 보호구역 여기저기 뭐가 있나 보러 갔더니 희한한 곳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내 문화재청장 되고 나서 여기 이런 곳이 있는데 이게 뭐냐. 나도 잘 몰랐죠. 알 리가 있나요? 청와대에서 그냥 갖고 폐허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그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조선시대 때 유명한 뭐 허도사라고 하는 집안에서 갖고 있던 정자를 허도사요? 허씨 성을 가진 도사. 이 허경영 씨가 혹시 이쪽하고 관련이 어쨌든 허도사. 그분이 담배를 좋아해 갖고 연객이라고 하는 그 담배 연자에다 손님 객자. 그러다가
주인이 계속 바뀌어서 추사 김정희 어허. 집안의 소유가 됐다가 그 다음에 누구 소유로 해놓고 1930년대 동아일보 신문 이런 데에서 그 서울의 명소 8군데 뭐 이런 사진에 그 정자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해도. 그리고 나서 6.25 동란 때 뭐 무너지고 나서 청와대 구역으로 그냥 울타리를 쳐놓고 학자도 모르고 누구도 몰랐던 것인데. 잊혀져 버렸군요. 네. 그래서 이게 노 대통령께 이런 곳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중요한 곳이냐고. 그러면 가져가라고. 그래갖고 경호구역을 북악 스카이웨이 위쪽으로 가져가 버리고 그걸 국민에게 개방시켜줬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게 천연보호구역이 돼서 도롱뇽이 나와요, 거기에. 도롱뇽이 나와요. 지금도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네. 도롱뇽이 있으니 우리 놀라지 말라고. 네, 아니, 조용히 잘 다니자고. 도롱뇽한테 네. 놀라지 않도록. 거기 서울에 네. 창의문이라고 하는 그 세검정 가는 길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 등산 코스에 아름다운 그 폐허가 된 정자가 있는데 우리 공장장님도 정서적으로 네. 나하고 비슷한 게 있어서 화려한 절집보다 절도 스님도 없는 폐사지가 더 가슴에 오는 바가 있죠. 가슴에. 저리는 게 있지. 그렇잖아요. 네, 폐허 이게 좋아하긴 합니다, 저도. 폐허지. 네, 폐허 좋아하긴 합니다. 이태리 가서도 네. 폐허의 그 기둥들 나뒹구는 거가 더 멋있듯이 맞습니다. 여기 가면은 그냥 집이 있었던 주춧돌 쭉 있고 그리고 연못에 돌기둥 네. 4개 박혀 있는 것만 있는데 그거 참 서울 사람 큰 복이죠. 저도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 게 로마의 콜로세움이 있는데 네. 로마의 콜로세움 말고 터키 에피소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 무너진 거. 네, 다 무너진데. 네, 거기가 더 멋있어요. 멋있죠. 저도. 네. 어. 무너진 거 좋아합니다. 그 로마 답사에서도 맨 마지막에는 히드리아누스 그 정원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서 기둥만 있는 곳을 내가 로마 답사기를 쓰면 마지막에는 그 폐허의 미학에 대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이제 돈 있어요. 쓰시죠, 사모님하고. 돈을 언제 쓰시라고. 네. 자, 이게 2편까지고 네.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건 3편이라면서요. 네, 네. 성북동하고 네. 인사동. 인사동하고 또 가회동, 가회동. 북촌, 통인동의 서촌. 제가 성북동에 살아가지고 관심이 그래? 많거든요, 동네가. 지금도? 지금 살고 있는데 성북동, 그러니까 인사동, 성북동, 과회동 이 동네가 뭐가 많아요, 구석구석에. 그렇죠.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네. 구석구석에 뭐가 많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 그거에 사람들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네. 대도시의 경우에는 상징적인 거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뉴욕에 간 사람은 소호라고 하는 데를 가야 되고 네. 파리 가면 샹젤리제를 가봐야 네. 갔다 온 거고 뭐 북경 가면 왕구청 거리를 간다든지 전부 다 뭐 특색 있는 거리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도시의 품격인데 네. 우리 경우에는 인사동이라고 하는 참 좁은 골목이에요. 불가사의한 곳이 있는 거예요. 네. 인사동 좋죠? 네. 인사동에 뭐 볼 거 있냐고 그러면 찝을 수가 없어요. 네. 인사동 어딜 가면 좋으냐고 그러면 어느 집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사동이 좋은 이유는 문예라고 그러죠. 그 예술의 향기가 있고 삶의 채취가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와서 서로 자기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죠. 근데 인사동이 그렇게 연륜이 쌓여온 거에는 일제강점기 근대화 되면서 첫째는 고서점들이 들어왔죠. 네. 헌책방들이요. 네. 헌책방과 고서점은 달라요. 다른 헌책방은 거죠. 예. 옛날에 교과서 예. 2학년 책 팔아서 3학년 흔책 사고 그러던 예. 시절에 그 책방 예. 거기 그런 거는 청계천에 있었고 여기는 월인 청강지고 예, 오래된 훈민정음 이게 책들. 다 이런 예. 된 책들이 나오는 고서점들이 예. 있었고 그다음엔 이 표구점 동양화 예. 그리고 화방들 예. 그리고 나중에는 화랑이 생기고 고미술상이 생기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한정식 집들이 포진했단 말이에요. 예. 예전에 치면 선비들이 즐겼을 법한 한 곳이죠. 문기가 예.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런 거를. 그 문기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분하고 텁텁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아주 깔끔한 고려 청자 같은 것도 있는가 하면은 뚝배기 같거나 김치떡 같은 그런 정서를 담은 것도 있고요. 인사동은 그나마 많이 알려졌는데요. 네, 네. 나머지 뭐 가회동 또는 성북동 잘 모릅니다. 가회동은 집구경이에요. 큰 집들, 네. 저 백인제 가옥이라든지 휘겸제라든지 한옥들, 네. 그 한옥들의 그 언덕 위로 지붕들이 쫙 있는 그 한옥 골목길이 좋은 거고, 성북동은 예. 사실 저 인문답사입니다. 인문정신. 거기는 최순우 선생, 박태원 선생, 근원 김용전, 화가 수아 김한기, 만해 한용운, 생가들. 네, 간송미술관, 가구박물관, 성락원, 우리 문화사 속에 기라성 같은 분들의 자취가 왜 그 동네에 많이 살아셨을까요? 옛날엔 거기가 후진대거든요. 아. 그 도성 바뀌잖아요. 아. 한가한 곳이잖아요. 그게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없어서 간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러면 네. 그 동네가 나중에 지금은 회장님 동네가 됐잖아요. 그 이쪽으로. 나중에 네 그렇죠. 그럼 어쩌다가 회장님 동네가 됐죠 나중에는? 아니 한남동은 안 그런가요? 달동네 같은 곳이 지금 회장님 동네가 됐죠. 한강 바라보는 데가. 그게 청와대가 가까워가지고. 아니 그거가 아니고 네. 이 일제 시대에 그렇게 됐나요? 아니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네. 그 회장님들 부자들은 예. 오래된 부자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흥 부자가 아니라. 오래된 부자라고 해도 저 자유당 때부터 부자죠. 자유당 때 시절. 일제 강점기의 부자가 아니죠. 이분들이 터 넓고 예. 공기 좋고 우선 저 자가용이 있으니까 예, 예. 시내에 바글거리는 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산을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는 저 땅값이 싸니까 여러 채 사가지고서는 그때는 쌌습니까? 쌌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 사둘 걸. 그때 태어났어야지. 그 책을 네. 언제 나옵니까? 지금 희망사항은 내년에 빨리 내고 지금 한참 집필 중이시고요. 집필 중인데 3편. 지금 저 고민해 있는 것이 내년에 내가 쓰려고 한 책은 사실은 중국 답사기였어요. 중국 답사죠. 서울 편편부터 일단 끝내시죠. 아니 그 이유가 예. 상해 항주를 쓰는 소홍을 쓰려고 한 게 예.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잖아요. 아, 또 그렇게 있군요. 너무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돈을 언제 쓰지 이거? 그거를 2019년 전에 예. 3.1운동을 계기니까 2019년 3.1절 전에는 뭐 5월 달에 갔으니까 뭐 5월 전에 어쨌든 상해 임시정부 청사하고 거기에서 윤봉길 의사 투척하고 난 다음에 백범 선생이 수배됐잖아요. 예. 그때 수배될 때 현상금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250억이었어요. 그게 대단한 인물이었군요, 진짜로. 대단했죠. 그래서 도망가서 이 가흥이라고 하는 곳에 그 여자 뱃사공 있는 거기에 숨어 있었죠. 여자 뱃사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거기에 백범의 로맨스도 있죠. 부인은 돌아가시고 그거 좋네요, 스토리. 거기에서 위장을 해서 있었잖아요. 아, 뱃사공과 그랬는데 떠날 적에 예. 그 전별금이 돈이 없어가지고 예. 얼마 주지 못한 것이 내가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백범 일지에 나옵니다. 그 숨겨뒀던. 그 뱃사공을 찾아야 되겠네요. 네. 뱃사공에 돌아가셨죠. 후손들이랑. 그래서 있었던 곳 네. 그리고 나서 항주라고 하는 곳에 네. 임시정부를 옮겨갔어요. 네. 그래서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사 투척하는 거 예. 그리고 임시정부 청사 백범 피난 도피처 그게 2019년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기왕 나올 거면은 네. 우리가 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립됐는가에
조상들의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서울 3편까지만 하시고. 아니 3편이 늦더라도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은 난 모르겠어. 하여튼 둘 다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4편은 나중에요. 이게 먼저. 저는 유일한 걱정은 네. 돈을 언제 쓰나. 이제 쓰셔야 하는데 책만 계속 쓰시고. 근데 예. 나도 얼마인지 몰랐는데 예. 내가 문화재청장 했잖아요. 예. 문화재청장 하니까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이 필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누라까지 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 아셨구나. 그때 알았죠. 이렇게 많이 숨기고 있었어? 그때 아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어디다 쓴 게 아니고. 아직 안전하게 있다는 건 내가 그때 확인했죠. 아직 안전하다. 아니, 안전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교수님 이제 쓰셔야죠. 쓰겠지, 예. 이제. 그럼 언제 쓰십니까? 이게 맨날 책만 써가지고. 아, 이거 해외도 재밌을 것 같고요. 파르테논 신전 얘기도 재밌을 것 같고. 이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 책 언제 쓰나. 아니, 돈을 언제 쓰나. 책은 맨날 쓰시고. 아니, 본래 나하고 그때 무슨 여행 관계로 해서 심포지움에서 한번 만났죠. 건국대학교. 아, 맞다. 맞지? 예. 어떤 젊은 친구들이 여행 뭐 한다고. 네. 여행 선수들. 맞습니다. 그 오래전 얘기. 오래전 한 10년 됐는데. 네, 예. 그 여행 다니면서 느낀 것들 쓰면은 또 베스트셀러 될 텐데. 그렇긴 한데요. 예. 공장장에. 방송이 더 짭짤해요. 저도 책 쓰고 싶긴 했는데, 네. 이것저것 그동안 한 9년간은 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래도 알죠. 하는 일 많은 거가. 자, 여기 재밌는데, 저희가 또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스토리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 오늘은 맛배기로 여기까지 합니다. 맛배기로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3편도 나오고 4편도 나오고, 지금 1, 2편 이미 나와 있고요, 서울은. 그리고 이제 중국편도 곧 나올 것이고, 네. 돈은 언제 쓰나, 다음 게 걱정하죠. 아니 뭐 인터뷰하자고 불러놓고 하나도 뭐 물어본 것도 없이 수다 떨다가 뭐 끝났다고 가라고. 이런 방송이에요. 인터뷰는 저희가 이거 재밌으니까요. 주기적으로 모실게요. 주기적으로. 나 글 쓰는데 지장만 주지 말고. 돈을 더 많이 쓰실 수 있게. 좋겠죠? 유주학선 무주학불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 배워두시면 돼요. 그거 술이 있으면은 신선을 배우고 술이 없으면 부처를 배운다. 저한테 부채를 하나 주셨는데 술이 있으면 신선을 배우고 술이 없으면 부처를 배운다. 네. 김어준님 열받을 때 붙이세요. 라고 부채에다가 그리고 주셨습니다. 가기 전에 네. 독자들에게 서비스로 네.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하시죠. 내 책을 보면은 여러 멋있는 얘기들이 많이 인용이 돼요. 뭐 사랑하면 알게 되고. 그건 멋진 문구입니다. 예. 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멋있죠. 아주 멋진 문구입니다. 이번 그 책에서 나오는 멋진 구절은 예. 천리막 꼬리를 잡은 파리도 천리를 간다. 여기서 천리마는 선생님이고 아니 독자들이 파리라는 거죠. 네. 독자를 파리로 폄하하는. 그게 공자 제자 얘기인데 성균관에서 선생님 이제 가셔야 돼요. 다음 코너이거든요. 네 그래요? 나 할 얘기 많은데 아직도. 아니 여기 써 있는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딴 얘기만 하다가 이제 가라고 그러네. 네. 여기 있는 얘기들은 다 책 보면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책을 사서 보시면 되고요. 그 책을 이런 분이 쓰셨다는 거, 얼마나 재밌겠냐는 거, 그것만 알려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문화유산 답사기 서울편을 내신 2편까지 내셨습니다. 이홍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뉴스공장 추석 특집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드립니다. 20년 전통 식품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DMCK에서 아크 앰플 키트, 매트 명가 파크론에서 IoT 스마트홈 온수매트,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 어린이에서 그림 도서 세트,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증정권 드리는데 전화하셔봐야 소용없습니다. 예. 상품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거꾸로 연락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요 방송 끝나고 뉴스공장 끝나고 송정혜의 좋은 아침들 추석 특집편에
특별 게스트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제가 사전에 폭로하는 바입니다. 이 사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출연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예, 여기는 안 나오시고 거기를 나가셔가지고 아마 거기서 이제 아마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코너에 나오는지는 뭐 거기 좋은 사람입니다 코너인가요? 뭐 어디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나오시든 이제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물타기용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 방송과 후보 시절에 했던 잠시 후에는 친근하고 근엄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실 텐데 이런 모습을 기억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준비했습니다. 라디오는 TBS, 시사는 뉴스공장 김어준 짱. 이러셨던 분이 였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용준 교수님에 대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소개해드리면 협찬 읽어주는 남자로 아주 잘 어울렸다는 문자가 왔고요. 그리고 방송이 너무 재밌어요. 역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이 문자가 방송하기 전에 왔어요. 사모님이 아니겠는가? 방송을 8시 6분에 했는데 8시 3분에 예, 문자가 왔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의 서울 이야기 혼자 듣기 아까워서 잠자는 남편 깨워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7시 49분에 예. 예, 자녀분들이 이건 보낸 것 같고요. 예. 타임머신 문자가 유난히 오늘 많이 왔습니다. 유용준 교수님 관련해서. 자, 이런 문자가 왜 이렇게 많냐 했더니 출판사에서 타임머신 문자를 보내서 뉴스공장에 소개되면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얄팍한 이벤트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문자가 이렇게 많이 왔군요. 네. 자, 이런 분들은 다 선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모로 엉망진창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집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교통통신원들 이름도 막 헷갈리고 순서도 헷갈리고 엉망진창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추석 특집이니까. 네. 자, 이제 읽어주십시오. 네, 이제 추석 특집인데 저한테 이제 이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추석 교통 특집 방송 명절 특근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 K 손해보험 에듀카. 귀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 식혜로 재충전 비락 식혜.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이제 끝낼까요? 거의 끝날 시간 됐네요. 네. 네. 한참 하고 났더니 읽는데 1분 걸리고 9분 남았습니다. 이제 9분으로 우리가 국제정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이 많아요. 9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9분 동안 우리나라 하죠 그냥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야기요? 예, 우리나라 이게 북한 관련 네. 대북 뉴스도 많으니까. 예. 뭐 시작할 때 우리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지금 틸러슨 장관이 중국에도 또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국무부하고 백악관하고 조율을 하고 간 건지 아니면 공장장님 얘기처럼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저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 참모들과 대화가 없다. 아니 미국 언론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요. 네. 네, 이게 갈린다. 이게 근데 이렇게까지 몇 달 동안 반복될 수가 있겠는가. 해도 너무하니까. 해도 너무하니까. 이건 짜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네. 충분히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네. 그래서 저도 과연 미국의 특히 저는 오늘 작심하고 좀 공화당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공화당 얘기. 네,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그러니까 백악관을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의회를 장악할 때마다
한 어깃장을 놓는 이 모습들이 그러니까 한두 번이면은 뭐 당시의 그 어떤 전략상 혹은 뭐 정세상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근 20여 년 동안 이 공화당의 이게 그 대북 정책을 보면은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들이 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수 정권이 잡으면 저쪽이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고 이게 엇박자가 네. 계속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구군이 안 따라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슷한 뭐 우리 한 근 20년 그러니까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억을 아마도 좀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공화당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망쳐왔는가. 네. 기억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80년대 말, 19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가 어땠냐면은 이제 유럽의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그럴 당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차우세스쿠가 처형되고 이런 거를 북한이 보면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 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92년도 1월에 북한의 김용순이 미국의 국무차관 켈트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남한의 미군 주군을 인정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까 대신에 북미 수교를 하자 제안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근데 미국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누구를 떠오르겠습니까? 차우세스쿠를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우리는 핵밖에 살 길이 없다라고 그때부터 핵 개발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93년 2월에 NPT 탈퇴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물론 북핵은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데 네. 사실상 핵 보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평가도 이미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출발을 그 북미 관계에서 되돌아보면 네. 최초의 소위 평화협정을 지금은 전쟁 끝난 지가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되는데 네. 평화협정을 전쟁 끝나고 70년 가까이 맺지 않은 전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게 비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네, 그럼요. 미국이 그거를 못 맺겠다고 하는 게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두 번이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이 타격을 하겠다, 영변 타격한다 계획이 네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94년도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로 직후에 제네바 합의가 나오죠. 예. 하지만 바로 94년 제네바 합의 직후에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하고 공화당이 다시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다시 백지화 시키게 되죠. 네, 부시가 들어선 거죠. 예. 네. 그러면서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여러 차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2005년도 같은 경우죠. 2005년도에 제4차 육자 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괴하겠다, NPT 복귀하겠다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근데 그때가 정말 아까워요. 그때가. 그렇죠. 근데 그게 2006년에 미국의 상원이 또 북한과의 어떤 그 비확산법 통과하라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다시 제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국제적인 경험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란코프 교수 한번 나와서 얘기하시던데 리비아 카다피 얘기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은 리비아를 봐라. 그것서 너희들이 교훈을 얻어라. 근데 거꾸로 교훈을 얻잖아요. 예. 왜냐하면 리비아가 핵 개발 포기하고 미국의 프로그램 쭉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덮쳐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핵을 포기한 결과가 그렇게 났잖아요. 네, 덮쳐가지고 리비아를 제거했죠. 작년에도 똑같이 작년 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란을 봐라. 네. 이란처럼 하면 너희들도 이제 그 국제사회에 나오고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 트럼프가 뒤집고 있지 1월에 않습니까 지금. 또 뒤집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걸 들으면서 결국 핵 포기가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지금 두 번씩이나 지금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네. 이런 와중에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적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북한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고 또 북한도 약속을 많이 어긴 건 사실이고 물론이죠. 실제 네. 그리고 북한이 억지를 부리는 것도 사실이긴 하나 네.
북한이 그렇게 나오게 만드는 큰 역할을 미국이 동시에 또 했다는 것도 지적해둬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북한이 적대국이고 우리가 이제 아직은 휴전 중이고 전쟁 중에 있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한다면 동맹국으로서 믿게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는 이런 행동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도 트럼프 정권이 또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란의 경우도 또 다시 백지화 시키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어떤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외신들은 어떤 보도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북한 특수가 지금 그래서 이제 방위 산업체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방 예산 늘리고 지금 이게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당연히 이제 김정은 체제와 트럼프 체제의 이제 말싸움 국면으로 자기들 캐릭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으나 이게 군산 복합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키우는 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도 말합니다. 저는 증거는 없지만 충분히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주가도 올라가고 무기도 많이 팔 테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그 사실상 이건 또 영국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그대로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핵을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 과연 아베 총리가 실망을 했겠느냐 반대라는 거죠. 좋아했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 생각나니까. 네. 이란 핵 협상을 핵 합의를 미국이 다시 뒤집는 이유가 뭐냐라고 분석할 때 저 이제 사우디 무기 많이 팔게 생겼다. 이제. 그러니까요. 이 네. 얘기 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 그거는 분명히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이해관계가 같다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제로죠. 없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그 돌발 상황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미국이 피해갈 리가 없죠. 그런 피해는 우리 남쪽에서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미국하고 우리하고 궁극적으로 같이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맹목적인 미국과의 동맹이니까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북한 관련 뉴스를 전할 때는 미국의 언론을 주로 거론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언론들이 특히 트럼프 트위터 막 생중계하고 그러는데 완전 생중계 우리나라 포탈이 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외교 정책이 아니에요. 자다가 일어나서 휴대폰에다 쓰는 새벽에 방 안에서 쓰는 그 몇 줄 몇줄 갖다가 멘트에 단상에 불과한 것을 막 미국 전체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도 웃기지만 네. 설사 미국의 이제 정교한 정책이 정해지더라도 미국 정책만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전체 그림 속에서 봐야 된다. 그렇죠.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큰 그림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코너에서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훈 소장님 농전을 나오시다 고생하셨고요. 제 협찬 멘트가 하나 있네요.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차별법령신고센터에서 뇌송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40억은 누구의 돈인가 편에서 지상파 TV에서는 처음으로 BBK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가 조작에 속아 1,000억대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재판의 승소에 드디어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 그 돈을 다스라는 회사가 중간에 받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다스는 소송에서 졌는데 말이죠. 뉴스공장에서도 몇 주째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은 특검까지 했었습니다.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존재하나 일단 그렇게 일단락됐죠. 하지만 이 140억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재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왜 다스러 왔을까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민정과 외교부는 왜 이 돈을 다스가 되돌려받도록 도왔을까요? 저는 오늘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호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추석 교통 특집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통 특집 방송인데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길이 차가 없어요. 네, 이제 연휴가 시작됐죠. 긴 연휴입니다. 이렇게 교통 특집 방송이면 저희가 하긴 고속도로는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시내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추석 특집 방송이라 프로그램 협찬 멘트가 있습니다. 예, 그걸 김은지 기자가 해주시기로 좀 전에 연습하시던데, 자, 해주십시오.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귀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식혜로 재충전 비락식혜,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야, 어렵구나, 이거. 예. 하나도 버벅거리지 않고, 예. 단번에 협찬, 뭐라고 합니까? 광고라고 합니까? 협찬 멘트.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럼 들어가 주세요. 할 일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첫 뉴스는 저희는 열흘간의 휴가지만, 예. 휴가라기보다 뭐라 그러죠? 공휴일. 네, 예. 연휴가 시작되죠. 연휴가 시작되지만, 세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중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9월 30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만난 이후에 기자들과 한 말인데요. 그는 북한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다.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북한과 두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세게 말하고. 네, 이미 트위터에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러면 또 진정시키고. 이거를 틸러슨 장관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어떤 불화나 소통 부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저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째거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근데 이렇게 거칠게 구석을 짜고 치는 건 처음 보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틸러슨 국무장관이, 의로 치면 외무부 장관이죠. 예. 국무장관이, 북한, 중국을 만나고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우리 보수 야당에서는 이제, 코리아 패싱. 예,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패싱이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참 이 주장은 이게 표준어인가요? 얼척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수 야당에서는 지금이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 맥락에서 지금 할 말은 미국을 공격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고, 지금 패싱한다는 얘기는 왜 우리는 대화 안 하냐는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전제가. 게다가 모든 대화 채널을 다 없앤 게 본인들이에요. 예? 모든 대화 채널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휴전선에서 확성기로 이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랑? 예. 본인들이 다 없애버린 겁니다. 지난 9년 동안. 이게 비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화 채널이 있는데도 대화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계속 진작에 대화했었어야지 라고 말할 상황이었거나 하면 이 말이 나올 수 있죠. 어쨌든 보수 야당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화의 메시지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메시지가 동시에 계속 나온 지가 벌써 한 2달 이상 된 것 같고요. 그러는 와중에 또 북한은 러시아를 만났죠. 네, 틸러슨의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언급한 날요.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이 러시아 외무부와의 회담이 만족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아직까지 틸러슨의 발언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쁘게 이제
채널에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북한은 러시아를 만나고 미국은 중국을 만나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요. 한중일 연쇄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국면 전환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뭔가 말을 하겠죠. 이때 올 때 한중일을 연쇄 방문하는 거니까 오기 전에 뭘 만들어 놓고 오겠죠. 예. 결론을 지으러 오는 것이지 대화를 처음 시작하러 오는 게 아닐 테니까. 여하간 바쁘게 돌아갑니다. 현재 전쟁은 안 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야 길에 이거 아무도 없는데 뉴스공장 이 시간이 하면 누가 듣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널널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왔어요. 네, 팟캐스트로 다시 듣는 분도 워낙 많으시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라이브로 듣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예. 자, 저희가 서울 방송인데 서울 경기 기본적으로는 아침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네, 시내에는 텅텅 비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방부 댓글 사건 제조사 TF가 내부 통신망 서버를 복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사이버사의 심의전단이 청와대로 보낸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한 건데요. 460건이 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심의전단의 댓글 작전 결과뿐만이 아니라 유명인들의 SNS 동향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군의 댓글 공작을 일일이 보고받았다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뭐 그건 뭐 다들 짐작했던 바인데 저는 그 보고의 루트가 이게 사실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전시의 작전 통신하는 망, 예, 군과 청와대가 그 망으로 연예인들 동향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촛불시 어떻게 되고 있다. 아니면 그렇죠. 선거 관련 정보들. 이 망이 국방부와 청와대 사이에 기본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나 위기 상황에 작전 통신하는 비밀망인데 이런 걸로 이거 했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지금 어떠고 보수는 안 보라고 주장해 오는 항상 보수인데 예, 개뿔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번엔 또 국정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의 마약 투약서를 퍼뜨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와 계획이 실제 실행됐는지 수사하고 있는데요.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은 심리전단 등을 동원해서 기욱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소문을 인터넷과 증권가 찌라시에 유포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보수 정권 하에서 이제 정권의 불리한 사건이 터질 때, 연예인 관련 뉴스가 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음모론이라고 치부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 모든 연예인 사건이 다 이런 케이스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일부러 타이밍을 맞춰 터뜨린 사건이 있었구나. 예. 네, 이번에 증명이 된 건데요. 실제로 2012년을 전후해서 기욱 씨를 포함해서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설이 사실도 네, 정유라 씨 승마 코치역 얘기도 예. 됐고요. 어릴 때부터 관계를 맺어왔고, 독일에서 승마 지원을 받게 되는 과정 전체를 다. 네, 삼성과의 커넥션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1심에서는, 1심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안 나오다가, 예. 아마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나니까, 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지, 또 뭐, 몸이 안 좋다고 하니 그게 나아진 건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드디어 처음으로 직접 발언이 나온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일방의 주장이긴 한데, 이 박원호, 전무의 말이 맞다면 삼성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예. 그 심각성이나, 예, 범죄성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탄핵될 거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예, 무슨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끝낼까요, 먼저? 네, 그러시죠. 왜냐면은 지금 김한 기자가 옆에 앉아서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겨레 21회 특종이죠? 네. 네. 자, MBC 라디오가 윤두현 씨하고 저하고 어떻게 퇴출시키는가. 이게 다 이제 소위
김재철 사장이 다 한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MBC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건 줄 알았으나 MBC가 하라고 국정원이 시켰다라고 볼 만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한겨레 21이 국정원 문건 14건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목소리는 중에 왜 그래요? 지금 계속 앉아있었더니 잠겼나 봅니다.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오늘은 널널하고요. 네, 차도 없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없고 우리끼리 방송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2011년 7월에 작성한 MBC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 보고서라는 걸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확행이. 그러니까 이게 기수를 아마 확행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실행은 이제 미수를 말하는 것 같고, 확행은 이제 확실히 행해졌다 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확행은 확실히 행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잘 안 쓰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 확행 보고서를 보면 4월에 김미화, 7월에 김여진을 하차시키고 후속 조치로 윤도현, 김규리를 8월경에 교체한다. 그리고 10월 가을 개편에 신해철, 김어준도 하차시켜서 순차적으로 물갈이 방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늦게 하차되네요. 이 방송을 5월 달에 시작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미 7월에 해고가 확정이 되셨던 거예요.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저희 이 담당 네. PD한테 이 방송은 향후 6개월 이내에 네. 퇴출되게 있는 방송이다. 이건 물타기로 나를 넣은 거지. 나는 6개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그 PD는 당시에 문수현이 열심히 잘하면 인기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실제 저희가 이 다운로드도 1위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예. PD가 먼저 다른 데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나보다 먼저 네. PD가 한 명이었거든요. 예, 30분짜리였기 때문에 PD가 한 명인데 PD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저보다 먼저 PD가 잘려서 PD 본인은 모른 채 어느 날 딴 데로 발령이 나와버렸어요. 그렇더라고요. 5월 21일인가 방송을 시작하셨는데 7월 달에 이미 국정원에서 10월에 해고시키기로 예.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네. PD가 잘리고요. PD 한 명인데 PD가 잘려서 저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사실 이때 화제는 윤도현 씨가 두세 데이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였는데 윤도현 씨가 석연치 않게 이제 그만둬왔고 그 당시에 뭐 윤도현 씨 프로에 제가 고정으로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윤도현 씨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방송에 고정으로 나오는 한 당신의 퇴출을 빨라질 것이다. 어쨌든 했는데 이 보고서대로 윤도현 씨는 9월경에 그리고 그 공장장은 10월에 하차 퇴출이 됐죠. 이때 말들이 많았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퇴출시키는 모양새가 아닌 척 하려고 다른 시간대로 가라. 라는 제스처를 취했고요. 물론 실제 그런 마음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퇴출 이렇게 되면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다른 시간대는 안 맞으니까 프로그램 성격도 안 맞고. 그래서 주병진 씨가 그때 잠깐 왔죠. 아, 맞아요. 주병진 씨가 복귀하는 걸로 그 퇴출 여론을 좀 덮었던 예. 그 시기인데요. 그것까지도 저는 다 계획되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주병진 씨의 갑작스러운 복귀도 그때 좀 화제가 됐었었죠. 주병진 씨의 잘못은 아니죠. 네, 아니죠. 예. 예. 국정원이 이제 낙점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게 방송국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니라 방송국을 장악해 가는 과정 전체를 국정원이 로드맵을 짜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는 언제를 다 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거 외에도 굉장히 좀 그야말로 방송국을 경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연예인들에 대한 여론조원 실제 전체를 총괄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연예인별로 방법을 달리해서 공격하는 얘기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방송이 김구라 씨와 김장훈 씨는 이제 VIP에 대해 언어 테러를 가했다, 뭐 국가 원수 명예를 침취시켰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내가 경우에는 맨날 하던 짓인데. 안티 세력을 활용한 위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응 안티세력은 이건 이제 그 김규리 씨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SNS나 게시판이나 트윗이나 끊임없이 공격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받으면 대부분 위축됩니다. 저 빼고. 저 이게 즐겁던데 이 바보들 그래서 실제로 이 국정원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막말 동영상
이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집중 배포가 됐고 예. 김장훈 씨는 이제 거짓 기부 논란에 좀 휩싸이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때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군사이버사령부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랑 이제 겹쳐져 있고요. 그렇게 이런 걸 하려면 평상시에 연예인의 정보를 사실상 사찰하고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연예인 관련해서는 정보를 계속 축적하고 쌓고 사찰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개인들을 어떻게 다 따라다닙니까? 그 많은 연예인들을. 그러면 통신 사찰이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용하는 그 통신 수단들 있지 않습니까? 카톡 비롯해서 저는 그런 것들 평상시에 쌓아놓고 있었다. 예.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는 것이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활동해야지 이러면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사실 그 전부터 어떤 오더를 받으면 쫙 수행을 할 수 있게 커뮤니티마다 담당자가 있다. 활동을 해왔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 하나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커뮤니티마다 담당자가 있고 연예인 정보는 사찰하고 있었고 그리고 필요하면 적절한 시점에 그중에서 그 연예인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들을 뿌리고 컨트롤 해온 거죠, 이거. 그다음에 뭐 그런 대목도 있는데요. 김미화와 손석희가 여전히 건재하다 이러면서 불신 여론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수 매체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라 이런 대목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얘기는 보수 매체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했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이 보수 매체에다가 갑자기 국정원이 전화해서 기사 한번 실어주시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또 오랜 공조가 있어야 가능하죠. 관리되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 부역 언론도 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부역 기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연예 매체들 중에 남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특종을 하는 매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D 매체 뭐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런 대목에는 같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한 왜냐하면 이제 사람 추적이나 해외 사람 미행 추적 뒷공무니 잡기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거든요. 제가 여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정도 하려면은 그렇죠. 엄청난 작업이죠. 진짜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동시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런 특종을 많이 한 경우도 있었죠. 국정원이 한 일을 보면 뭐 굉장한데요. 코미디언 박미선 씨, 가수 이하늘 씨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모델 교체를 압박해야 된다. 광고죠. 예, 이렇게 지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좀 재밌었는데, 연예인을 온건좌파랑 강성좌파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82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13명은 비교적 좌파 성향이 덜한 온건좌파로 분류를 하고 뭐 문성군, 권혜요, 명계남, 신해철, 윤도현, 김미아 등은 69명은 강성좌파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온건좌파는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포섭을 해서 간첩으로 생각했구나 완전히. 공익 광고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줘라. 뭐 이런 얘기니까 우리 말을 들으면 하고 이게 또 재밌는데 간접 제재로 분량을 축소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국정원이 출연을 금지시키는 거는 윗선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분량을 축소한다 이것은 출연을 하게 해주되 나오는 분량을 줄여라 이런 것까지 이제 국정원이 컨트롤을 했다는 건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더 얘기하고 싶고. 확진되지 않은 채 급속하게 확산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건 알지 몰라도, 일부러 터트린 타이밍을 맞춰서, 일부러 터트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강력하게 믿게 만드는 문구니고, 이게 음모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청와대에서도요, 민정수석실과 홍보수석실에서 관련된 소문을 확인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실행이 됐건 안 됐건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여기 이제 이 문건이 구체적으로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 이 문건 요 특정 문건이 그대로 실행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중요한 거는 국정원이 연예인 스캔들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걸 터뜨린다 이런 공작을 했다는 거죠. 사실 과거 되돌아보면 이렇게 의심받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서태지 이지혜 씨 결혼권이었죠. 이혼권. 이혼권. 결혼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결혼도 했으니까 이혼을 하긴 하는데요. 이혼권이 터졌었습니다. 지적 감사하고요. 이중 지적이네요.
도와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의구심에 나름의 근거가 있었어요. 그 민정수석이 정동기 민정수석이셨습니다, 그때. 예. 이분이 누구냐면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 때 도곡동 땅 실제 주인이 누구냐로 아주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예. 그때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땅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요즘하는 편으로 실드를 적극적으로 쳐서 결정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손을 경선 일주일 전에 들어준 당시 대검 차장이었어요. 그 인연으로 나중에 민정수석이 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정동기 차장이 검찰을 나와서 직후에 바로 법무법인 발언의 공동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들어갔다가 민정수석이 되는 코스를 밟는데, 이 발언이 이지혜 씨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그때. 예. 근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음모론이라고 하느냐. 당시 이제 서태지 씨 쪽의 대리인들은, 자신이 대리하는 것이 서태지인지 몰랐어요. 예, 서태지 씨가 아니군요. 가명이니까. 그리고 판사도 몰랐어요. 왜냐면은, 둘 다 본명이 아니고. 대리인이 나오니까 예, 직접 나오지 게다가, 않고. 예. 본명만을 법률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비공개로 다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법원 공무원의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법원 공무원은 아무도 모르는 이지혜 씨 본명을 어떻게 합니까? 예. 게다가 알았다고 치더라도 그걸 스포츠지에 제보해서 본인이 얻는 이득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제보를 받은 스포츠지는 이 정도 되면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서태지 본인도 모르고 서태지 본인도 확인해 주지 않고 서태지 본인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는 걸 어디 가서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해야 뉴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터져 나왔었죠. 예. 이게 확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도. 어쨌건 국정원이 정권 안위를 위해서 연예인 스캔들을 기본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예. 공작 정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수준도 양아치 수준에. 자, 한두 개 더 네.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공작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는데요. 한겨레 21일 연예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국정원 문건 14건을 보도했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세세한데 연예인들의 퇴출 시기와 방법까지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윤도현, 김규리뿐만 아니라요. 신해철, 김어준 공장장 이름까지 쓰여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직접 취재한 기자를 약 1분 이내에 만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증언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VIP란 말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킨 일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전무는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기 때문에 입 조심하라는 말도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 사주라고 했는데 그게 알려지면 탄핵감이다. 그리고 당신 입 열면 죽는다. 저는 여기서 죽는다는 사회적으로 매장이 아니라 진짜로 죽는다라는 의미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박원호 씨는 핵심이죠. 사실은. 예.